타이거 ETF 임종욱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네, 드디어 왔습니다. 밸류업 지수. 네. 밸류업 지수가 이제 거래소에서 발표가 됐고 이제 ETF들이 막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Y스트릿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좀 이제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 원체 또 제가 이 밸류업의 한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 말씀하시더라고. 그 밸류업 그 ETF 나오면 어차피 너 광고할 거 아니야. 대놓고는 합니다만 이것도 이제 저희 상당히 나가겠습니다만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함께 이제 협찬을 받고 진행을 하는 콘텐츠이긴 한데 그래도 단점이 있다면 개선할 포인트도 찾아야 되는 거고 어떤 측면에서 다르고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는 그래도 따져는 봐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밸류업으로 또 거래소에서도 밸류업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게 밸류업 지수라는 게 우리 시장에 필요한 게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원인도 좀 짚어봐야죠. 사실 국내 시장 자체가 양적으로는 그동안 굉장히 성장을 이뤄왔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3위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2,558조 원.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요. 상장 종목 수로는 7위에 해당합니다. 2,558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양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을 해왔으면서 주요 기업들이 이제 시장의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창구로서 국내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역할은 잘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금 조달 창구까지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요 이제 뭐 PBR이나 PER이나 이런 수치들로 봤을 때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조금 이제 저평가 받는다. 이런 질적으로는. 네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기업들이 시장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했는데 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그게 딱 ROE로 나타나는 거죠. 제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나라보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너무 낮았고. 네. 그래서 보면은 지난 2월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제 여러 기관들이랑 합동으로 기업 밸류원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르면은 지난 10년간 한국 주식시장의 평균 ROE가 8%가 조금 안 되고요. 배당 성향은 26%니까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좀 낮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주주 가치 제고 측면이나 자본의 생산성 측면이나 봤을 때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이제 시행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동안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증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볼멘 목소리가 많았었던 거고 그걸 이제 정부도 캐치를 해서 밸류업을 해보자. 라고 의지를 좀 높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배경도 한번 살펴보죠. 네, 어쨌든 뭐 이런 양적 성장에 맞춰서 정말로 제대로 된 질적 평가를 받으려면 결국에는 자본을 조달해가지고 이걸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의 도입 목적은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높여서 기업은 효율적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기업이 성장하면 그 이익에 따른 성과를 향유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거 자체가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면 기업들은 자기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투자자들은 그런 기업들을 잘 선별해가지고 투자를 결국에 할 거니까 결국에는 증시 자체에도 계속해서 좋은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프로그램 도입의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그 밸류업 지수를 봐야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선정 방법도 있을 테고요.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우수한 기업들을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패키지로 구성한 지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량적인 요소로는 뭐 시가총액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거래량도 있을 거고. 근데 추가적으로 질적으로 이제 정성평가하는 요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관련된 이 지수를 사용하는 투자 상품들도 나올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상품이 활성화가 되면 투자 자금도 일로 모일 거고요. 어쨌든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편입이 되면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지수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 요건도 있고 특례 요건도 있고. 네, 맞습니다. 일반 요건 중에서는 시총 400위 이내. 또 2년 연속 적자면 여기서 제외가 되고. 네, 맞습니다.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주주 환원뿐만 아니고 거래소 지수 산정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업이 정말 펀더멘탈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도 주주 가치를
높일 의지가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수에 편입시키겠다라는 것이 이제 방법론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요건, 특례 요건이 따로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시장 평가 그리고 자본 효율성 두 가지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 네네네. PBR이나 ROE와 같은 요런 요인들에 특히나 방점을 두고 지수를 산정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지수가 어쨌든 발표됐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투자 수단이 이 지수를 활용하는 ETF가 됐든 뭐 어떤 다른 투자 상품이 됐던 이 지수를 사용하는 투자 상품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단계적으로 이제 시행이 될 거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쭉 이어질 텐데 요거에 따른 것과 잘 핏하게 동행할 수 있는 지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요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더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시행을 했고 뭐 일본의 사례가 우리한테 그대로 맞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일본의 사례에서 보면은 이 밸류업 공시를 이행한 기업들의 성과가 실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시행이 돼서 기업들이 잘 이행을 하다 보면 그 관련된 기업들도 성과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들었으면 기존의 한국 증시를 대표하던 지수보단 나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도 주주들을 좀 챙기는 기업이고 네. 자본 효율성을 보여주는 기업이면 대표적인 지수는 이제 기존엔 코스피 200인데 진짜 낫습니까? 좋습니까? 사실 이게 뭐가 더 좋고 나쁘다보다는 다르다라는 예. 걸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장 대표 지수가 코스피, 뭐 코스닥, KLX 300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지수들과 비교하면은 차별화가 분명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정량적인 요인을 반영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정성적인 질적 요건을 도입해가지고 단순히 시가총액이 커도 그 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편입이 안 되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개별 종목에 대한 비중 한도도 15%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특정 대형주로 쏠림이 있는 것도 좀 막을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그 밸류업 측면에서 우수한 기업들을 패키지로 잘 구성해 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평가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5단계로 총 스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거는 아까도 이제 시장 평가랑 뭐 자본 효율성, 그러니까 PBR이랑 ROE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게 함으로써 같은 섹터 내에서 기업들 간의 상대 평가를 통해 가지고 어떤 뭐 이제 시가총액이 뭐 비슷하더라도 이런 요건들에 따라서 같은 섹터 내에서 이제 어떤 종목은 편입이 되고 편출이 되고 그게 나눠질 거잖아요. 네네네.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 간의 경쟁 구도도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포트폴리오를 보면 코스피 200과 비교하면은 섹터 비중에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나 소재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과 비교해서 굉장히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그 주황색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 네, 맞습니다. 반면에 경기 소비재나 금융이나 의료 이런 섹터들은 코스피 200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봐서 아니 그 밸류업은 금융지주사들이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왜 금융지주사들은 IT 대비 비중이 적으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한켠에서는 코스피 200 비중 대비로는 IT가 적게 들어갔고 네. 코스피 200 비중 대비로는 금융사가 더 많이 들어간 거다. 또 이렇게도 상대적으로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좀 전반적인 섹터에 기존의 시장 대표지수 대비해서 조금 더 다변화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수별로 보면은 한 종목당 최대 15%로 상한을 둔 거죠. 캡이 씌워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섹터별 편입 기업 비중을 보면은 9월 말 기준으로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많아요. 네, 이게 왜냐면 15%로 맞췄다가 네. 그 리밸런싱 기간 전에는 이게 이제 시장 변동분에 따라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9월 말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비중이 네, 12.7%. 그러니까 지수를 만들고 리밸런싱 전까지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빠졌으니까 이게 이제 낮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밸런싱 되면 다시 이제 15%로 맞춰지겠죠. 어찌됐든 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피 200보다 더 나아야 되는 거, 더 좋은 결과가 돌아와야 밸류업 지수에다 투자할 만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주주 환원 측면에서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2년 연속으로 적자가 난 기업은 빼버리니까. 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과값도 기존 코스피 200이나 KRX 300과 비교했을 때 네. 배당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기대치가 높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대치가 높다라기보다는 그 동안에 너무 저평가의 투자자들이 또 실망을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또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역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투자할 거냐잖아요. 네. 어떤 수단으로 투자할 거냐. 해당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기초지수로 쓰는 ETF를 투자를 하면 뭐 손쉽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11월 4일에 이제 타이거 코리아 밸류업 ETF 상장이 됩니다. 타이거 ETF뿐만 아니고 뭐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거의 10개 정도 되는 운용사에서 관련 기초지수를 사용한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물론 이제 동일한 상품도 있을 거고 뭐 PR이든 TR이든 그런 이제 분배금 지급 유무에 따라서도 상품 특징이 좀 나뉘어질 수 있고 네. 뭐 일부 운용사는 패시브 상품이 아닌 액티브 상품으로 또 상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포트폴리오가 좀 특징적인 거 보면은 뭐 코스피 시장 종목이 67개, 코스닥 시장 종목이 3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섹터별로 보면 IT가 24개, 산업재가 20개, 헬스케어가 1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시장 대표지수 상품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특징적인 거는 이런 기초지수 방법론적인 측면 외에도 기존의 이제 시장 대표지수를 사용하는 ETF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분기별로 분배금을 지급했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제 배당 성향이 좀 높은 종목들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매월 말을 기준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 분배형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성과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도 있지만 이제 월 분배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인컴 자산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 점에서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분배금은 그 해당 기초지수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배당을 해야 나타나는 거고 그걸 또 재원으로 하는 거니까요. 네, 뭐 커버드 콜이나 이런 상품이 아니고 순수 주식형이기 때문에 배당 분배 재원은 이제 주식 배당금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식 배당금을 기초 재원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타이거 ETF에서 나오는 거는 코리아 밸류업 ETF, 그러니까 코리아 밸류업 지수 그대로. 네, 맞습니다. 일단 그대로 따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뭐 TR 이런 것도 나와. 일단 뭐 계획에 잡힌 거는 없고 뭐 모르죠. 뭐 나올 수도 있고. 네. 지금 일단은 11월 4일에 상장되는 거는 이제 분배금을 지급하는 PR, 프라이스 리턴 상품입니다.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네. 리밸런싱은 언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6월에 하고요. 연 1회. 매년 6월. 예, 뭐 연 1회 진행합니다. 연 1회. 네. 이거는 한국 거래소에서 그 규칙을 바꾸지 않는 한은 유지가 되는 거고요. 왜냐면 지수 사업자가 이제 KRS기 때문에 그죠. 한국 거래소니까. 거래소에서 그거를 뭐 바꾸지 않는 한 이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구성에 대한 방법론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한국 거래소가 여론의 동향이나 아니면 이제 지수를 얼마나 더 비트하느냐, 코스피 200보다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또 방법론도 바꿀 여지는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있겠죠. 사실 모든 기초 지수가 이제 과거에 만들어진 지수는 당시에는 이제 좋다라고 생각해서 세팅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뭔가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거나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원래 취지에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초 지수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게 만고불변은 아니고. 아니고요. 그때 이제 상황에 맞게 변동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초 지수가 사실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잘 되려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좋은 성과를 보여줘야죠. 코스피 200보다 훨씬 더 좋네. 이래야 또 투자자들이 투자할 맛도 나는 거고 성과도 나는 거고 자금도 들어올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부족한 부분은 계속 또 보완을 하면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좀 제대로 밸류업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좀 저도 한국인으로서 국내 증시에 좀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야지 이제 다른 기업들도 우리도 저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도 좀 좋은 기업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우리 대주주도 좀 좋은 대주주로 인정받고 싶어. 이렇게 돼야죠. 네.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이거 코리아 밸류업 ETF에 대해서 또 그리고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임종욱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